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뜨거보다 생생하고 발빠르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을 전해드립니다. 시장을 여는 아침 글로벌6의 이혜림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상승을 나타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나스닥 지수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1% 넘는 상승이 바로 애플 덕을 봤는데요. 애플 투자, 이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0조 원의 규모. 미국의 제조업 부활을 알리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정책이 애플에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오늘 관련해서 테슬라도 올랐고 오늘 기술주의 상승 좀 더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만 디즈니의 실적과 맥도날드의 실적이 나왔는데 좀 엇갈린 흐름이고요. 오늘은 업종 종목별로 흐름이 굉장히 좀 다르게 보였는데 자세한 소식은 글로벌 비트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가 빠르게 악재를 소화하고 오히려 어디서 상승의 모멘텀을 찾을까 분주한 모습입니다. 간밤 뉴욕 3대 증시는 모두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이런 가운데 금리 인하론에 힘을 실는 연준 위원들의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빅테크의 비중이 S&P 500 내에서 점차 커지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빅테크 종목들의 각종 이슈에 따라서 주가의 등락이 엇갈리고 지수의 흐름도 함께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매크로 이슈들 그리고 개별 기업 뉴스들까지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상승했던 간밤의 뉴욕 증시 지금부터 흐름 자세하게 정리해 보시죠.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애플을 필두로 해서 기술주들의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그 덕분에 나스닥 지수 1.2% 막판까지 상승 탄력도를 조금씩 높여나가는 모양이었습니다. 21,170포인트 선 근접한 채 거래를 마치고요. S&P 500 지수는 0.7%의 플러스 6,345선에 마감을 짓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시간외 거래에서부터 상승으로 전환을 했었죠. 바로 이 뉴스가 들려왔던 순간부터였습니다. 오픈 AI가 기업 가치를 약 5천억 달러로 평가받는 주식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는 기존의 투자자 혹은 직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을 외부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 거래에서 제시됐던 기업 가치가 3천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이렇게나 늘어난 것이죠.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66%나 급등을 한 겁니다. 이는 AI 산업 전반에 대한 가치 재평가 혹은 AI 성장의 지속성에 대한 기대감을 자극하는 이슈였고요. 그 덕분에 오늘 기술주들이 오를 수 있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애플이 미국으로의 투자를 확대한다라고 발표한 이후 주가가 급등권으로 직행했다라는 점 역시 아주 고무적이었죠. 관세 뉴스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에 대한 관세율을 5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존의 25%에 25%포인트를 추가로 더한 것이 되겠고요.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징벌적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있겠습니다. 브라질과 함께 가장 높은 관세율에 해당이 되고요. 이는 인도 경제 위축, 그에 따른 원유 수요 감소에 대한 전망을 자극을 했죠. 그러면서 WTI 국제 유가는 오늘도 다시 한번 내림세를 그려갔습니다. 1% 정도의 하락권에서 거래를 마쳤다는 점 체크해 드리고요. 주요 매크로 이슈 체크해봐야 될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연준 안에서 대표적인 매파 인사로 분류되는 인사입니다. 닐 카시콜이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조만간 금리를 내리는 것이 적절하겠다. 그러면서 연내 2차례 인하 전망을 다시 한번 유지하는 모습이었고요. 다만 만약에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부추긴다면 인하 횟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관세 효과가 확연해질 때까지 금리를 내리지 말고 기다리자라는 파월 의장의 스탠스보다는 조금 더 비둘기파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비둘기파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10년물 금리가 오늘 상승했던 데에는 대규모 국채 입찰이 진행됐는데 수요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수익률은 예상보다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10년물 금리 오늘 0.6% 상승하면서 4.22%대까지 반등을 했고요. 다만 연준의 통화 정책에 좀 더 민감한 2년물 금리의 경우에는 하락세를 나타냈다는 점도 포인트로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섹터와 종목들의 분위기도 보시죠. 오늘 기술주들 환하게 초록불 켜주고 있죠. 애플의 주가가 5.1%, 특히 미국 투자 확대 소식 전해지자마자 바로 3% 중반대의 급등권으로 직행을 했죠. 3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아마존의 경우에는 4%의 상승, 테슬라의 주가도 오늘 3.6% 반등했다라는 점 눈에 띄고 있고요. 팔란티어라든지 브로드컴 등 AI 관련주들에 대한 투심이 전체적으로 살아나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오픈 AI 뉴스에 따라서 반응이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랬던 반면에 어제 실적을 내놨던 AMD EPS 미스가 나타나면서 주가는 6%대 급락세를 나타냈죠. 특히 라이선스 승인을 아직 대기 중이다. 따라서 중국향 매출 전망치를 제시하지 않겠다고 말한 부분 크게 실망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어제 함께 실적을 내놨던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는 반대로 분위기가 매우 좋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효과에 힘입어서 주가는 17%대 급등 진행이 됐고요. 이 같은 인프라 서버 테마 내에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경우에는 이익이 기대치를 크게 밑돌면서 반대로 18%가량의 급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미국의 소비 현황을 가늠할 수 있는 기업들의 실적 결과도 전해졌거든요. 대표적으로 외식업체에 해당하는 맥도날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급등하는 양상을 그렸습니다. 2분기 실적이 예상을 웃돌았고 동일 매장 매출이 최근 2년 내 최대폭으로 증가했다라는 점도 특징이었습니다. 매출액이 5% 상승한 68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EPS 역시 7% 급증하면서 어닝 비트를 기록했습니다. 동일 매장 매출을 보는 것이 중요할 텐데 시장에서는 3.2%의 성장이 기대됐으나 실제로는 3.8% 조금 더 견조한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맥도날드의 경우에는 아마 기억을 하시겠지만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제품 가격을 많이 인상을 했었죠. 그 이후에 고객들이 발걸음을 많이 끊겼었는데 이제 고객들을 다시금 되돌리기 위해서 저가 메뉴를 출시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여 왔거든요. 그런데 그 노력들이 빛을 발하는 분기였습니다. 주가는 3%대의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반대로 디즈니도 실적을 내놨는데 이번에 전반적으로 호실적이기는 했습니다만 조금 아쉬운 성과를 거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일단 매출액 236억 5천만 달러로 컨센서스를 소폭 밑돌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전년 대비 성장세는 이어갔고요. EPS가 1.61달러로 그래도 깜짝 실적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문별로 자세하게 들여다봤을 때에는 영화 부문 그리고 TV 부문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들이 부진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주가의 하락세를 자극했다고 볼 수 있겠죠. 2.7%의 마이너스권의 종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하나씩 자세하게 들여다보시죠. 일단 애플 어떤 투자 내용인지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4년간 미국의 제조시설에 1천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한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5천억에 합쳐서 총 투자 규모는 6천억 달러로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우리 돈으로 따지면 831조 원 정도의 액수가 되겠습니다. 트럼프의 관세로 인해서 가장 크게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 가운데 하나인데 이 트럼프의 스탠스가 조금 더 부드러워지길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미국에 투자를 하길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이니까요. 이 뉴스 직후에 애플의 주가가 곧바로 급등세를 나타내기 시작했고요. 이제 곧 백악관에서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팀 쿡 애플 CEO가 이 투자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가 되거든요. 오늘 정규장에서 5.1% 급등한 애플, 애프터마켓에서의 시세까지도 계속해서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 앱 러빈 확인해 보시죠. 이 마케팅 플랫폼의 선두주자입니다.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정규장에서는 3%가량 급등을 했었는데 시간외 거래에서는 그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습니다. 사실 실적 결과가 좋았습니다.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77%나 급증을 했고요. 그러면서 12억 6천만 달러를 달성. 그렇지만 시장의 기대치가 그거보다 더 높았다라는 점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EPS가 159% 급증을 하면서 2.41달러, 시장의 컨센서스를 훨씬 크게 웃도는 깜짝 이익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현분기 매출 전망치 역시도 고무적이죠. 시장의 기대치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주가는 6%대의 급락권에서 움직이고 있죠. 일단 매출에 대한 시장의 눈높이가 아주 높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앱 러빈의 경우에는 지난 1년간 주가가 480%나 급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주가 고점에 대한 부담감 역시도 작용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겠고요. 현재는 365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GM 뉴스도 확인해 보시죠. 미국의 노베온 매그니틱스와 히토류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앞으로 노베온의 히토류 자석이 GM의 대형 SUV 그리고 트럭 부품에 사용이 된다라고 하고요.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협상에 따라서 중국에서의 히토류 공급이 지금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서 전해진 소식이다 보니까 GM이 안정적인 히토류 자석 공급처를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주가를 크게 자극하지는 못했고요. GM의 주가는 0.2%가량의 하락권에서 움직였습니다. 다음으로 시간외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실적 발표 특징주들도 모아서 정리를 해보시죠. 먼저 아이온큐 양자 컴퓨팅 대장주가 되겠는데요. 실적 결과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2억 1천만 달러의 매출액을 달성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82% 가까이 급증을 한 수준. 다만 EPS가 70센트의 주당 손실을 발표했는데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손실폭을 기록한 것이죠. 여기는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겠습니다. 양자 컴퓨팅 로드맵 가속화를 위해서 2개의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실폭이 좀 확대됐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정리를 하자면 매출 성장률은 견조했고 또 전략적 인수 확장의 효과도 있었지만 다만 여전히 적자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따라서 앞으로 얼마나 빠르게 수익화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양자 컴퓨팅 기술을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아이온큐의 핵심적인 과제로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는 3%대의 하락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다음으로 도어대시, 미국판 배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분기 실적 결과가 잘 나왔습니다.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매출액이 25% 급증, 특히 EPS가 놀랐습니다. 높은 이익률을 거두면서
65센트의 EPS를 기록했죠. 총 주문량 역시도 20% 급증하면서 꾸준히 도어대시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뿐만 아니라 최근에 도어대시가 여러 가지 물건들에 대한 배달, 이렇게 사업을 확장하려는 시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경기 혹은 소비가 다소 둔화하고 있는 흐름 가운데서도 이렇게 좋은 실적을 거둘 수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어대시의 주가는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4.5% 급등하면서 270달러 선에 근접해 가고 있는 움직임이고요. 다음으로는 에어비앤비의 실적도 마감 후에 발표가 됐습니다. 강력한 가이던스 그리고 6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 발표가 있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어비앤비의 전반적인 실적 헤드라인 확인해 보신다면 매출액이 13% 급증하면서 31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EPS는 1달러 수준으로 발표가 됐네요. 시장의 기대치였던 93센트를 역시나 웃도는 수치. 가장 중요한 것은 총 예약 금액이 될 텐데 이 부분 역시도 11% 뛰어오른 235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호실적에 기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분기에 국내 여행 수요 그리고 고가 숙소를 선호하는 트렌드가 확대됐고 그 덕분에 이렇게 호실적을 발표할 수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는 6%대의 급락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122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전에 실적을 내놨던 특징주들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시죠. 일단 캐나다 증시 시가총액 1위 기업입니다. 쇼피파이 예상을 웃돈 실적 전망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등세로 진행이 됐죠. 특히나 매출액이 31% 급증하면서 호실적에 기여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22%의 플러스권 154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팹리스 반도체 스타트업입니다. 아스테라 랩도 보실 텐데 분기 매출액이 150% 급증했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또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EPS 그 덕분에 44센트를 발표하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나왔고요. 아스테라 랩의 주가는 29% 가까이 급등하면서 170달러 선을 뚫어내는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소셜미디어 스냅챗의 모회사죠. 스냅의 주식 실적까지도 확인해 볼 텐데 일단 실적 자체가 다소 부진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2분기 16센트의 주당 손실을 기록했고요. 이게 시장의 예상치보다 더 컸습니다. 특히 ARPU라고 해서 이용자 한 명당 발생하는 매출이 부진하게 발표가 됐고요. 스냅의 주가 17.2% 급락하면서 8달러 선을 반납하는 움직임 보여줍니다. 특징주 모두 정리하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으로 이어갑니다. 네, 간밤에 나왔던 관세 관련 소식들, 매크로 이슈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와 진전이 좀 있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러시아 제재에 대한 위협이 계속해서 이번 한 주 내내 가속이 됐었는데 8일을 시점으로 우크라이나와 휴전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던 트럼프 대통령이죠. 러시아와 진전이 있었던 반면에 인도에는 3주 후에 25%에서 2배로 관세를 높인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기도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스위스는 빈손으로 복귀를 해야만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됐죠.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사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아예 만나지 못하고 복귀를 해야 되는 스위스의 대통령입니다. 39% 그러니까 미국이 부과한 전 세계 관세 가운데에서 5번째 숫자로 아주 높은 관세를 부과받게 된 스위스의 경우에는 의약품 수출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에서 최대 250%의 의약품 관세를 맞게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까지 함께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 연준 내 인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고요. 10년물 국채 입찰 수요가 부진했습니다. 어제는 3년물 입찰이 있었는데요. 3년물에 대한 국채 입찰도 다소 부진했고 그에 이어서 10년물 국채 입찰도 역시나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수익률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러시아와의 무드 변화가 감지가 되면서 WTI 원유 선물은 1.2% 추가 내림세를 그렸고요. 64달러 선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관련한 간밤의 언급들 들여다보죠. 위트코프 중동 특사가 푸틴 대통령과 매우 생산적인 회의를 진행을 했다. 큰 진전이 있었다라는 코멘트를 내놓고 있는데요. 이 큰 진전이라는 키워드에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러시아의 휴전협정 체결을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고 이런 소식들이 불거지게 된다면 다시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국내 테마 종목들도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이때까지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휴전협정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에너지 수출에 대한 제재, 2차 관세 부과에 대한 위협을 강하게 언급했던 트럼프 대통령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인도와 스위스의 추가적인 내용들 한 번 더 체크를 보시면 좋겠고요. 인도산 제품에 25% 플러스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것은 인도 쪽으로 공급망을 조금 우회해 보려던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도 참고해 보셔야 되겠죠.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주요 시장의 심리 지표가 다시 매니악 수준에 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가 중립이고요. 아래쪽이 공황이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시장이 상당히 과열 수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UBS 글로벌 웰스 매니지먼트의 마크 헤펠레 연구원 애널리스트, 무역 불확실성이 높은 밸류가 단기적으로 약간의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장기적인 이익을 고려하면서 포지션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주식에 대한 익스포저가 상당히 높다 라고 보여지는 분들의 경우에는 단기 변동성을 다른 종목으로 좀 해지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고 주식 비중이 좀 낮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 역풍을 좀 견디면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시장의 레벨이 좀 다시 높다라고 여겨지게 되는 배경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CME 패드워치상으로는 90%를 돌파한 9월 인하에 대한 베팅, 닐 카시카리 총재도 인하론에 힘을 싣고 있죠. 카시카리 총재는 대표적으로 매파로 분류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기조가 조금씩 변화하기는 했습니다만 노동과 소비자 지출이 냉각이 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연준이 손을 놓고 있느니 차라리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진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세션을 중단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는 것보다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일단 인하를 단행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라고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는 거죠. 자, 메리 데일리 총재는 계속해서 9월 인하론을 가장 강하게 언급하고 있는 연준의 총재 중에 한 명이죠. 앞으로 몇 달 내에 금리 조정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에 약간의 선회를 보였던 신중론에서의 기조를 조금 더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노동시장 데이터를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데요. 노동시장의 추가 약세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를 빨리 서둘러야 된다라는 내용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연준 내의 목소리 점차적으로 금리 인하 쪽으로 기울고 있는데 달러와 익스포저를 좀 보시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펀드 매니저 서베이 내용입니다. 20년 내 최저 수준까지 이렇게 내려온 모습인데요. 이게 20년 전의 데이터라면 현재 데이터입니다. 달러와 익스포저가 최저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현 상황,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추가 하락 요인에 대한 반응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부정적인 모멘텀들, 매파 연준이라던가 인플레이션이 치솟는다던가 이러한 하락 모멘텀이 발생한다면 수급이 빠르게 이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리가 이러한 변동성에는 늘 주의를 하고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는 데이터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은 애플의 추가 미국 투자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애플이 현지 시간 6일 미국 내 1,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애플 공급망의 더 많은 부분을 국내로 가져오고 미국 안에서 애플 제품의 중요 부품을 생산하기 위한 새로운 제조업 프로그램을 포함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도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수조 달러 규모의 새 공장들을 미국에 건설하는 약속을 받았다며 여러분들은 오늘 애플로부터 그 약속 중 하나를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애플이 해외에 있는 아이폰 제조 기반을 미국으로 이전하지 않을 경우 최소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애플의 추가 투자는 다른 대형 기술주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애플의 미국 투자 소식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미국의 4년 내 투자 규모를 최대 6천억 달러까지 늘리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규모를 원화로 환산을 하게 되면 135조 원가량이 됩니다. 2월에 이미 5천억 달러 투자 내용을 발표를 했고요. 여기에 플러스 1,000억 달러 추가 투자 소식을 발표한 애플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투자가 집행이 될까? 미국 내 제조 그리고 첨단 부품을 생산하겠다라는 것이 목적이고요. AI, 반도체 엔지니어링과 공급망 확대 등을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계속해서 아이폰 가격을 소비자에게 전가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부담감으로 공급망을 미국으로 옮기는 것에 있어서 표면적으로는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장의 의구심을 낳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이에 대한 지적은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 공급망 구조상 단기간 미국 내의 생산 라인을 옮겨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이에 따라서 일부 고부가 가치 제품, 그러니까 마진이 그래도 높게 나오는 쪽에서 미국의 높은 생산 인력이나 단가들을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을 R&D, AI, 반도체 중심의 투자 확대 쪽으로 주력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이폰의 미국 내 생산 압박을 계속해서 가했던 트럼프 대통령이고요. 인도산 제품에 대해서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데 행정명령이 서명됐다라는 점도 애플의 이러한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자, 애플의 관세 부담은 2분기 실적 발표를 들여다봤을 때 약 8억 달러 정도의 비용이 발생을 했고요. 3분기에는 관세 부담 조금 더 늘어서 11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애플의 주가는 간밤에 5% 넘게 오름세를 나타냈는데요. 시간 외에서는 소폭의 되돌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애플까지도 이렇게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 가운데에서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S&P 500 지수 내에서 빅테크 종목들로의 쏠림 현상이 조금 더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빅테크 중심으로 한 지수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인데 S&P 500 내에 상위 10개 종목의 시총 비중을 보시죠. 기하급수적으로 아주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40% 상향 돌파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빅테크 중심의, 그러니까 상승했던 종목이 추가 상승하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더더욱 빠른 스텝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 목도되고 있는 포인트라는 점이죠. 자, 그렇다면 스몰캡들은 어떨까요?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스몰캡에서는 역대급 자금 유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시장에 투입되는 비용들, 자금들은 어느 정도 레벨 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빅테크 쪽으로 자금이 이동을 하면서 스몰캡 종목들의 폭락세도 자금 유출도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를 해보셔야 되겠죠. 자, 애플의 상승 소식 그리고 S&P 500 지수에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짚어봤고요. 두 번째 헤드라인은 노보노디스크의 실적 발표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덴마크 제약회사 노보노디스크는 2분기에 비만 치료제 위고비의 매출이 67% 급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하고 마이크 도우스타르 신임 최고 경영자 선임을 발표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나온 겁니다. 6일 CNBC에 따르면 노보노디스크의 2분기 위고비 매출은 195억 3천만 덴마크 크론에 우리 돈 약 4조 3천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애널리스트의 예상치인 200억 크론에는 소폭 미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비만 치료제 지난해로 저희가 아이디어를 되돌려보면 GLP-1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종목들은 상당히 빠른 그리고 아주 큰 폭의 상승 흐름들을 만들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열기가 조금씩 식고 있는 걸까요? 경쟁력이 좀 약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노보노디스크의 이번 실적 발표 내용입니다. 미국 내 매출은 90억 덴마크 크론에 우리 돈으로 1조 8천억 원가량으로 집계가 됐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17%가량의 성장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전체 합계 매출도 18%가량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전에 보여줬던 폭발적인 성장세에 미치지 못했고 시장의 기대치에도 어느 정도 어긋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노보노디스크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자, 2025년 2분기 실적 발표 내용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매출액의 경우에는 지금 달러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컨센서스
컨센서스가 119억 7천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발표치 보시죠. 이에 소폭 미스였죠. 지금 2천억 달러가량 미스가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16%가량의 매출 성장세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기대치에 미달하는 모습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주당 순이익도 역시 마찬가지로 컨센서스 미달이었고요. 위고비와 오젬픽, 당뇨와 비만 치료제 관련 매출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따로 컨센서스가 정리되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도 역시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하면서 가장 큰 기대를 모았던 쪽에서도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사실 이전에 이미 가이던스의 큰 폭 하향 조정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던 노보노디스크이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노보노디스크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자, 지금 노보노디스크의 2분기 실적 발표 내용 다음으로 치료 영역별의 매출 성장 내용을 보겠습니다. GLP-1 당뇨 치료제 미국 내 성장률 그래도 10%로 두 자릿수 나타났는데요. 해외 성장률 그보다 조금 낮은 9%로 나타났고요. 인슐린 부분, 당뇨 치료제 부분에서는 미국 성장률 오히려 꺾이는 모습이었고 비만 치료제는 계속해서 성장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보노디스크 측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불법 복제약 막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이 부분이 매출에도 타격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분석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일라이릴리의 실적을 저희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 시장 내에서의 점유율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가에 대한 블룸버그 통신의 자료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지금 위고비와 오젬픽이 흰색과 짙은 파란색 선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와 젯바운드가 주황색 선 그리고 보라색 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와 오젬픽이 아무래도 시장에 먼저 선점했던 만큼 보다 높은 곡선을 그리다가 점차적으로 이 부분이 횡보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라이릴리의 약물들이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제네릭에 대한 우려감, 복제약에 대한 우려감은 일라이릴리도 동일하게 가져갑니다. 실적의 성장세가 꺾이는가가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와 동일하게 이번 실적 발표의 포인트가 될 테니까요. 내일 이 시간에 일라이릴리의 실적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